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8대 대선 닷새 전인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라며 손에 든 내용을 읽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듬해 검찰 조사 땐 출처가 정보지였다고 했습니다.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러한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초 공개라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는 출처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10쪽의 대화록 발췌본과 김 의원 발언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 발언과 청와대 보고 문건은 문장의 순서까지 같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록 원문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한 문장 안에서의 표현도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같았습니다. 역시 원문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나온 김용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탈당을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김 의원은 1년이 안 돼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바른정당에 남기로 한 유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시는 분들이죠, 작년에. 김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난 뒤 새로 구성된 서울 양천을 한국당 당원협의회 반응은 더 격합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이 후안무치하다며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총선 불출마 요구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원뿐 아니라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 10여 명도 복당을 신청할 걸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재정난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상황에서 당을 버렸던 사람들을 받아줄 수는 없다며 노조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도 나옵니다. 김무성 의원이 대표였던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재만 최고위원은 김 의원 복당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제명 위기에 놓인 서청원 의원은 남아서 싸우겠다며 자진 탈당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 측 관계자는 홍준표 녹취 파일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재판을 받던 홍 대표가 핵심 증인 윤승무 씨의 회유를 서 의원에게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윤 씨는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만 서 의원 측도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공개 여부도 더 검토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파일을 활용해 친박계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홍 대표를 압박해 보겠다는 겁니다. 친박계 당원들이 홍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홍 대표 주변에선 서 의원이 파일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청탁 정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친박계에 역공을 펴니다. 홍 대표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국회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해. 민희민희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방송 출연 안 하셨나 봐요. 오늘 원래
2시에 정봉주의 품격시대 고정 출연인데요. 오늘 트럼프 와가지고. 아, 특집 방송하는구나. 예, 특집 방송한다고 저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이주영 실장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왜 그 여쭤봤냐면은 화장 안 하신 게 훨씬 예쁘시네. 그래요? 그 수수해 보인다 그럴까요? 청순해 보인다 그럴까요? 큰일 났다, 이제. 그거보다 제가 네. 몸살이 나가지고 약을 먹어서 해롱해롱 되니까 사람들이 좀 순하게 보인다? 이러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쨌건 간에. 좀 순해 보인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 얼핏 한 30년 전의 시절이 확 스쳐 그럼 지나가는 막 느낌. 아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오늘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달구는 의미에서 이건희 회장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TV조선이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보는 장면 그리고 뭐 흐릿하게 해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모씨를 이렇게 얼핏 보여주는데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이건희 회장 어딨냐 이런 식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면이요. 예. 이건희 회장이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죠 설마 TV조선에서 화면을 보고. 타이틀만 보면은 살아있다로 확정 지어주잖아요. 근데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저는 삼성에서 벌써 뭐. 그렇죠. 공식 석상에 나타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아들이 구속돼서 1심 재판부로부터 삼성이 보기에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나실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왜 이 시점에 또 언론 플레이 하느냐. 승계 구도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전에도 뭐 어떤 언론들을 보면 이건희 회장을 찍었네 많이 하지만 사실 살아 움직이면서 누구랑 대화하거나 이런 장면은 못 봤었거든요. 예. 근데 네티즌들의 말씀이 옳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어찌 된 거 아닐까? 이 어찌란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저 사진 어디가 이건희야? 야유 애들도 안 믿겠다. 장난하냐? 어디 나오냐고? 예. 니들 맘속에 보이면 이건희가 보이냐? 주님이시냐? 이건희가 영적 존재냐고?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일단 네. 삼성 승계로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이용되는 거 저는 그게 더 언론의 문제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방송해줘도 되거든요. 보도해줘도 되는데 어떤 시점들마다 어떤 언론사가 나타나서 이건희는 살아있다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언론도 아직 멀었죠.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은 참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계속 살아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식물인간으로 알려진 이건희가 뭐 서포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 네. 전에 그 청와대 문건 중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와요. 정우선이는 가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재용은 이렇게 못하는 거냐 뭐 그런 걱정을 청와대 참모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 참. 일체화되어 있었던 거죠. 삼성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전략이 선택과 집중, 소수에게 집중시켜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요. 이게 재벌 중심 구조는 오랫동안 기획되고 실천된 거잖아요. 그 구조를 바꾸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조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들을 막 육성하고 그러려면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재벌 중심 경제에서 강소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승부하는 경제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중요한 거죠. 그 재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공헌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일종의 재벌의 횡포 권력 이런 것들이 뭐 우리들한테는 골목 상권 침해하고, 저번에 왜 박근혜 뇌물 그 재판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 삼성 잘 봐주려다 생긴 문제 같은 거였잖아요. 네. 국민연금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원책 변호사가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좀 아까 류여해 최고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또? 이유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그 명단을 쭉 보니까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명예훼손 소송 거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만 류여해를 친박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재만이란 분은 친박이라면서요. 동구청장 대구. 네. 유승민. 그렇죠. 네. 그 지역에서. 네. 그런데 이제 유여해 최고는 자신은 친박이 아니다. 그럼 친홍인가요? 그건 저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약 먹고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자신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뭐 그냥 저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유여해 최고님과 이재만 두 분을 친박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렇게 준 자료를 보고 뭐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유여해 최고 이분은 친박으로 보였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선거전 나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구해야 한다고 하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나이 좋고 같은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공식적으로 최민희 의원은 유여해 최고위원을 친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후로 생각이 든 게 친박이 왜 나쁜가. 자유한국당 내 친박은 정권을 이끈 핵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검찰 조사 받더라도 우리가 친노임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내놓기 부끄러우신가 보죠. 친노임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믿었고 대통령님을. 자, 친박 아님. 네, 유여해 최고님을 제가 친박이라고 한 기억이 없는데 네. 혹시 이제 얘기하다가 네. 그런가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면 저는 유여해 최고님을 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존중해 드려야죠. 아니라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하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일부 댓글들을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딸이 전희경이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 전원책 변호사는 자식을 안 두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희경이 전원책 변호사 딸이라는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네, 그런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희경님의 나이가 제가 구호과 학번으로 알고 있는 게 반응을 보니 틀렸나 싶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0대 또는 40대 초반 정도 된 나이로 보이는데. 네. 그 학생 운동권사를 좀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잠깐 그걸 해야만 이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이화여대 9호학번 맞습니다. 네, 이화여대 9호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재수 삼수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네. 9호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청학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은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예, 탄핵에 반대한 14%를 겨냥한 전략이 홍준표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의원의 다른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진짜 이건 수준이 그렇죠. 예,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이어간 질의를 좀 더 보면요. 이런 인사들이 이게 전대협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 맞춰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맞아요. 왜 아이들이 왜 말 배울 때 보면은 어른이 한 얘기를 막 흉내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건데요.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통합진보당을 탁 끌어들입니다. 그 인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참교육을 시전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희경 의원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하니 이건 언어 도단이죠. 입장 정리가 안 된 분들. 선배들한테. 저는 이번에 논문 표절과 빗대서 정말 무식하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자로만 잠깐 뭔가를 접한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네. 저기 잠깐만 쉬었다 가는 위해서 제가 이주영 실장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학생운동 해본 적 없으시죠? 군대도 갔고. 네, 없습니다. 없으니 군대도 장교로 갔을 것 같은데. 네.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전방 입소가 없어졌어요. 일부 있다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방 입소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때 30개월을 딱 채우고 나오는데 한 달 반짜리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놈이 빨리 나가는 한 달 빨리 나가는 막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인원들은 총학이 아니라도 다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회 있으면 다 나가주고 그리고 과대표만 해도 대부분 다 그런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안 나가면 좀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방한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5.18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 방조했거나 혹은 사주했거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까지 또는 어떤 정권까지 비호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좀 낮지만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 다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다는 전대역 이런 거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나님이 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반미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이런 얘기 정도를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전 의원은. 근데 말은 막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참사가 났다는 거예요. 인사 참사도 없었는데. 예,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를 하나도 못 챙긴다. 그러니까 이건 다 사실이 아닌 걸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 안보특보를 끌어들입니다. 이분도 전대협 사고와 다르지 않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문정인 특보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볼 때마다 그 사고의 깊이와 고뇌의 정도에 감탄하거든요. 미국 조야에서 가장 석학으로 인정해주는 한국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건 이제 문정인 특보가 명예훼손 소송을 해야 될 사안인데 북한의 대변인이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그러니까 막 던진 겁니다. 그렇죠. 막말 대잔치였고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과연 전대협이 얘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뭔가? 그걸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유, 평등, 박애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유 뒤에 정의를 강조하죠. 그리고 진보는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80년에서 90년 사이 엄혹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그때 우리나라에는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유, 평등, 박애, 이게 이제 박애가 최고의 수준으로 보는데 박애는 말할 수도 없었고요. 자유조차 지켜지지 않는 독재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독재에 저항하는 대학생 운동의 중심체가 전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일반적인 고전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서는 유린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고요. 그 진보적 민주주의에서도 특히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엔 자유를 강조를 다 같이 했죠. 왜냐하면 자유가 억압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건 군부 독재에 대항하는 80년대 이거야말로 한국에 맞는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전대협에서 얘기한 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정한다. 진짜 무식한 말입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게 북한도 민주주의라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는 민주주의의 주체가 부르주아인 거고요. 자본가. 그다음에 지금에 와서 누가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주체를 자본가라고 합니까? 시민이라고 하지. 그래서 지금을 시민민주주의라고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주주의 대 북한을 놓고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이건 진짜 무식한 대비고요.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핵심이 뭔지 아냐? 생산수단의 소유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핵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국회 운영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 수치인 것이죠. 해묵은 이런 논쟁 자체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20년 전에도 했을 법한 이야기를. 그렇죠. 지금은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이제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굳이 따지면 그냥 민주주의자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 저는. 푸나님은 어떻게 PD예요? NL이에요? 새날 PD잖아요. 새날 PD로 새날 PD를 하세요, 그냥. 학생 운동권에서 저는 PD, NL 뭐 이 계열의 어떤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일정 시기 정도에는 미국에 대한 반작용으로 예를 들어서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고요. 그게 북한에 세뇌됐다 이런 것보다는 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김일성이 갖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예를 들면 강대국으로부터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그냥 주체적으로 나라를 끌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김일성이 아니라도 정신 바로 바뀐 지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공격받았던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연방 관련한 연방제의 민주주의 통일.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오는 시기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북한의 주체 사상이 나오는 시기는 소련에서 스탈린이 실각하고 후르바초프가 등장하던 후르시초프 이거 보세요. 옛날 고리짝의 냉전시대 얘기하니까 이름도 까먹었어요. 후르시초프가 등장을 하면서 그 스탈린은 이게 일국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독재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탈린 독재가 종식되면서 후르시초프가 나오고 그러면서 후르시초프가 약간의 수정주의적인 노선을 걷게 되면서 그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변화가 올 때 그때 김일성이 북한의 일국 사회주의를 이끌어가고 자신의 권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 고리짝 다 까먹었어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다시 끌어들이면 안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임종석 실장이나 저나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이렇게 뭐 가고 있지만 저는 79학번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 운동을 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지하 서클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 서클 하다가도 만약에 우리끼리 한 5명이 모여서 전두환을 욕하다 걸리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이게 엮여져서 무슨 반정부 투쟁 조직으로 조직 사건이 터지던 때의 운동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을 보내고 제가 학생 운동이 그럼 나의 후배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의 후배의 후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의 후배의 후배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걸 쭉 생각해 보면 정리하자면 학생 운동은 딱 2가지로 요약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열정. 그렇죠. 젊음이 가지는 열정. 이게 하나고요. 2번째는 비타협적 투쟁. 이게 학생운동의 2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념이란 이거를 그 통치하는 독재자들이 북한과 연결해서 매도를 하건 아니면 정말 학생운동권의 일부가 우리나라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건 그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조건이 뿌띠 부르주아들이에요. 옛날로 치면. 이 말도 너무 웃기죠. 지금 하니까. 그러네. 예.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이 말은 대학을 보낼 조건에 부모님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학생운동은 필연적으로 낭만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타협적 열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젊기 때문에.
80년대 학교를 다닌 사람이 광주에서 우리 군인이 내 동포를 찔러 죽인 것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젊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운동의 흐름에 저희처럼 뭐 그냥 진보적인 일반 민주주의자들도 있었고 그 뒤에 조직화되면서 PD 계열도 생기고 NL도 생기고 NL 중에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머 저게 좀 그 뭐가 대안이 될까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주체 사상의 일부 그 북한과 연계된 분들은 나중에 전부 다 보수 쪽으로 가셨잖아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예, 김영환, 강철. 예. 예, 그 사람 얘기한 거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다 북한에 갔다 온 다음에 전향해서 새누리 세력 쪽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지금 한 30년쯤 전에 젊은 시절에 임종석 실장이 했던 학생운동. 그건 그 시대의 정의였고요. 정당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종석의 머릿속을 사상 검증하겠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유치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놓고 치고 빠지는 건 정말 새누리당 아주 비호감 곱하기 억만됩니다. 스크래치만 내고 사실 책임 어떤 거 지지 않으려는 일단 전희경 씨가 논문 표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총선 끝나고 슬그머니 이제 그 이화여대에서 받았던 석사학위 논문 반납하고 인정한 거죠. 네. 복사 수준의 논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고. 네. 그 세력 자체는 좀 부도덕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숙명여고 건도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등학교 동문들이 몇 명 있으면 그게 또 김정숙 인사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막 던지는 어떤 시점에서는 그쪽에 출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뛰어나는 숙명여고가 수성동 아닌가? 우리 둘째 언니가 숙명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경기 이화 숙명. 그래서 그 여학교 중에 경기 이화 숙명을 다니면 아주 수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김정숙 여사가 예전에 참 수재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하면 골고루 있을 텐데 몇 사람이 있다고 그 인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거 따져보면 그 경기여고가 제일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또 따져보면 이화여고가 그 다음에 많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숙명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는 이대가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좀 공부를 웬만큼 하고 그 똑똑하다 그러면 이대가라고 어른들이 그래서 이대를 많이 갔는데 제가 20대만 해도 보니까 이제 점점 다른 그 남녀공학 가는 비율이 많아지면서 인재가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분산되더라고요. 명문대 출신들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했네. 저번에 청와대로 들어가실 때 어떤 분 와서 민원 해결하려고 들어왔던 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민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몰라서 모른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분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뭐 또 영부인의 인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게 없어요. 지금 국정감사장이니까 없죠. 네. 없어요. 그게 그 면책 득권. 그런 건데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웠던 건 청와대에 물을 게 야당 입장에서 엄청 많거든요. 왜 이런 걸 묻고 있냐고요. 물어볼 게 많은데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박근혜 씨가 출당됐고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9명이 넘어오는 상황이고 이 이야기를 뭐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으로 너무 많이 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새로울 건 없는 이야기인데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에 그들의 의도랄까 또는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그런 점들을 좀 잠깐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는 살짝 친이었고 또 독고다이 느낌도 줬던 홍준표가 사실 또 당첨 맞은 거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래서 대선 후보를 지내면서 그 힘으로 당대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유한국당은 사실 친박당이라고 할 만큼 절대 다수가 친박이었던 상황이고요. 공천도 그렇게 받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또 국정원 뇌물 게이트도 또 연관이 있는 거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당대표를 하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홍은 생겨나죠. 어쩔 수 없이 새로 줄서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바른정당에서 그 13명 넘어왔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친홍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당대표이거나 대선 후보였던 사람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근데요, 이제 이 판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지점, 저는 핵심이 엉뚱한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홍준표, 김무성, 서청원.
이분들이 국회의원이 아니면 지금 뭐예요? 백수지 뭐. 그냥 백수가 아니잖아요. 원래 그 사람 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인데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하다 낙선되거나 그만두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사람 아닌 사람인 듯 아닌 듯 초민이거든요.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그 사실 전 방송인이에요. 아니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지금. 아 어쨌든요. 디테일의 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건 뭐냐. 지금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혹은 당대표를 그만두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지금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김무성 의원 이 세 분의 생존 노역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포인트가 생기죠. 만약에 제가 홍준표 대표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내가 서청원 의원이라면 뭐가 하고 싶겠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자유한국당 추스려서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무성 의원 지금 뭐 하고 싶겠어요.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는 권력의 꿈. 뭐 중독이네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 먼저 한번 던져볼게요. 네. 홍준표는 김무성의 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건 한마디로 아까 누구한테 혼났는데 EJ 전략이죠. 이쪽 동맹. EEJ. 예. 그러니까 홍과 김이 동맹을 그쵸. 맺고 예. 절대적으로 다수가 필요한 친홍 세력을 만들고 친박과 싸우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친홍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푸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의 본질은 독호다이다. 그런데 지금 그 먼저 바른당에서 넘어온 13명은 그러면 친홍이냐? 그냥 카멜레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홍준표 대표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력으로 다른 세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뭐 통합을 하거나 혁신을 하거나 뭔가를 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요. 새누리당, 자꾸 새누리당. 이게 도로 새누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굉장히 모순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으로서 존립하려면 그 근거는 14%예요. 탄핵에 반대한 14%.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 나가서 도지사 자리 하나라도 하려면 14%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적인, 그러니까 극우적 성향이 아닌 보수의 결집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 두 개가 모순이에요,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최대 고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그래도 내가 자유한국당으로 언젠가 돌아갈지도 몰라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의 막연한 지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친박의 공백 상태에서. 이게 대표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본인이 살려면 핵심이 뭡니까? 친박을 소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소탕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 네, 청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김무성 대표 전 대표 등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 이해관계가 가장 큽니다. 왜냐? 거기다가 정말 공교롭게도 또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들고 나오네? 그런데요, 저는 그 홍준표 대표가 녹취록을 이제 서청원이 얘기하니까 먼저 깠잖아요. 나 이렇게 얘기한 거다.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홍준표 대표도 과연 녹취록을 녹취해놨을까요? 둘 다 뻥카다? 뻥카라기보단 내용이 서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기억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녹취록은 영원히 안 밝혀질 거다. 변수는 이용주 의원인데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그걸 갖고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용주 의원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 이분이 바른정당도 아닌데. 그것도 뭐. 미스테리예요. 왜 자기가 그걸 갖고 있어? 몰라요. 그것도 파보면 좀 재밌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 상태에서 홍준표 대표는 EJ 전략으로 자기 지분을 확보해서 내년이든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일단 원내 진입하는 게 이분의 꿈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 꿈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년 보궐선거에 뭐 적당한 자리를 물색을 하고 있겠네요. 네, 저는 그게 서울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안철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안철수는 못 나온다고 푸나님이 찾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조항을. 그거를 놓은 벽 말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려고 명분을 만들겠죠. 정치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안철수나 홍준표가 원래 PK 쪽 사람이니까
TK 쪽으로 나가지 않는 한 저는 PK에서도 보궐의 자리가 생긴다고 하면 어쩌면 어렵다고 봐서 그 사람들이 나갈 꿈은 꾸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철수나 홍준표나 상황은 좀 난망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으로 난망한 건 본인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 본인은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다 이 말은 어떤 변수가 어떻게 개입돼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서청원 의원은 한편으로 김무성 계가 들어오는 것을 견제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뭘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이분은 국회의장을 해야 돼. 근데 어려워졌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 그렇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꿈은 가동되는 거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한국당이 1당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국회의장이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출당만 안 당하면 뭔가 얻는 소득이 있다 이거네. 그렇죠. 그래서 출당 안 당하고 다 받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홍준표가 막 강한 발언들 하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살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화면을 보면. 네. 이렇게 세게 해서 제가 분석했던 건 뭐냐면 우리 친박 청산하고 있다는 이미지만 주면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박근혜 출당시킨 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논란이 뭐 유야무야 되고 그래서 그냥 그 봉합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제명 못할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미지만 세게 준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친박을 감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14%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핵심 14%. 14%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14%는요, 생각이 절대로 안 바뀌시는 분들이세요. 최고위원회 보니까 김태흠인가요? 강성 친박들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만큼이나 홍준표 대표의 막말도 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홍준표 바로 면전에서.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이게 정치인들이 어디까지가 자기들 생각인지 모르겠는 게 약간 전희경 같은 경우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정치적 연륜이 없어서 그냥 누군가가 뭐 시켰다 안 시켰다 이건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전희대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정말 노련한 사람들은 내가 질러서 돌아오는 반향이나 파장까지 다 생각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계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김태흠 의원이 얘기한 막말은 김태흠 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핵심 친박 세력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만들라고 회의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청원 의원이 얘기한 페북이 올린 5가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첫 번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뇌물 받고 재판 받고 있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받았다. 그리고 2심에서 약간의 이제 2심 증언이 번복되면서 무죄 받았는데 요것과 관련하여 녹취록이 있다. 이게 가로 안에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막말 등 언행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세 번째가 말바꾸기다. 근데 이 말바꾸기의 예가 뭐냐면요.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을 꼬시려고 의리 신뢰를 강조하더니 지금 와서 박근혜를 제명하고 떠나게 했다. 요게 세 번째예요. 그게 이제 최경환 서청원의 당원권 정지를 홍준표가 네. 풀어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지금 다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지나가면 빨리 잊으시는 것 같아. 지난 일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들은 잘 못하죠. 기억하니까. 그렇죠. 자기 한 말을 시건이었다고 생각하면 입장 번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없이 스르르 넘어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을 사당화했다. 다섯 번째는 정치는 타이밍인데 지금은 보수 통합 시기가 아니다. 이런 5가지. 그래서 저는요. 역시 서청원 의원이 그냥 7선 8선이 아닌 거다. 정치력이 있구나. 예, 아주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너무 정리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들끼리? 네. 이쪽에서는 홍준표와 김무성은 보수 대통합이란 명분을 걸지만 네. 또 친박 쪽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좀 정말 딜레마일 것 같은 게 모든 정치 세력은 기본 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상 괴멸되다시피 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게 정치인들 말고 국민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박근혜 안타깝다. 지켜주고 싶다 하는 그 세력들을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지 세력이 확장성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도 아까 이주영 실장이 8군데 쭉 했는데 그중에 진짜 새누리 성향이 강한 지역이 몇 지역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준표가 대표될 때 우리 지역에 와서 감자 캐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새누리당 지지를 거두지 않은 지역. 네. 그만큼 뭐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상징성이 다른 되는 거야? 지역은 불가능하니까 그 지역에서 그것도 이제 몇 군데 아주 보수적인 지역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지역에서 지읒 이응 지역에 와서 감자 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수의 근거지만이라도 잃지 않겠다. 이거는 뭐 전투할 때 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의 세계는 근거지 확보 플러스 확장성이잖아요. 근데 확장성이 너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청원 전 의원의 목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 일당으로 국회의장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타협안이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서청원의 1인치가 있었네. 국회의장을 뭐 못해도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노릴 수 있는 최대치. 그러려면 출당 당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정세균 대표 할 때 그때 자유한국당이 서청원 의원 하려고. 그랬죠? 예, 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뭔가 그 꿈이 가슴에 들어오면 그 꿈이 없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질수록 유동적인 상황이 될수록 가슴에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네요. 국회의장을 만약에 지낸다면 아주 노후가 편해질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분 김무성 의원은 왜 이 시기에 들어오려고 할까?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겠죠. 세력이 약한 걸로는 적폐청산의 대상 중에 한 명이잖아요. 사실 김무성이 나쁜 정치 막 NLL 때문에. 그렇죠. 그때 세력을 등에 업지 않으면 좀 버티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건 최소치. 그럼 뭐예요 또? 최대치 뭐가 있을까요? 김무성 의원이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꼬실 때 계속해서 꼬셨다는 거 아닙니까? 2번 꼬셨잖아요. 새누리당에서 탈당할 때 유승민 의원이 먼저 탈당하자고 안 했어요. 김무성 의원이 정해놓고 유승민 의원을 꼬셔서 유승민 의원은 최후로 나온 거잖아요. 거꾸로 이번에는 또 들어가자 그러고 꼬셨잖아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대당 통합 이거를 김무성 의원이 계속 주장했잖아요. 왜일까요? 당대당 통합을 해야 지분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지분? 네, 지분 확보.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가 눈앞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지역위원장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차원의 입당도 있어야 된다고 그냥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 가장 중요한 건 당권을 쥐어야 지방선거 공천권을 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빨리 들어간 겁니다. 홍준표 낙마를 예상하는 경우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홍준표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분간 김무성 의원은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친박하고 지금 손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 손잡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동안. 홍준표 해구산 아래서. 그렇죠. 해구산. 당대표가 무섭구나.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고요. 이번에 웃기는 거 하나 나왔잖아요. 오늘. 박근혜의 청와대가 진박 감별을 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에 국정원 돈 5억을 썼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게 본래 10억이었고 100번 정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를. 왜 했겠어요? 그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서 대응책 세우려고 했던 거고 이게 수도권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박이라고 꼭 당선시켜야 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밀면 처음에 여론조사부터 합니다. 네, 대충 해요. 두 번째 심화 여론조사해요. 그리고 경선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또 해요. 그래갖고 취약 보완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박근혜는 선거에 개입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로 탄핵당한 거잖아요. 박근혜 탄핵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 당대표입니다. 그 정도 어떤 걸 누린 사람들이 노욕이라고 해서 하기야 박지원 전 대표도 보면은 80 다 돼 가시는 분이 전남지사 출마설이니 뭐니 흘리는 거 보면 권력은 정말 무섭구나. 60대 뭐 중반, 후반 넘어가고 70 넘어가신 분도 있고 서청원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끝없는 노욕으로 그냥 정말 좀 그러니까 본질은 그 욕망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욕망은 강해진다. 알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최민희의 방송은 다음 에피에서 이어집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왜
시험 얘기하니까 왜 한숨부터 쉬시는 거예요? 한숨부터 나오네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졸업하면 시험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학교 다닐 때 성적이 엄청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성적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학교를 거의 안 가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그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3.0이 안 나오면 거의 뭐 대기업은 필터링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만 다녔던 이유도 그거거든요. 아, 그 대기업은 아예 그냥 그 학교 점수가 낮으니까 아예 엄두를 안 내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미국의 준 공무원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좋은 회사 아니에요, 그러면? 네.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좋은 회사예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 그때 당시에는 신이 숨겨둔 회사라고 했었어요. 아니, 근데 거기를 뿌리치신 거예요? 이게 너무 공무원식이다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면 욕을 먹는 그런 회사였어요. 너 왜 열심히 해? 네, 우리 회사 진짜. 다니는 애 같지 않아? 그런 말을 많이 분위기요? 들어가지고 그게 나중에 스트레스가 되고 역차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쳤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저한테 어떤 도전을 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를 들어갔던 게 프랑스 브랜드를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온 회사였어요. 우리나라에 런칭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본 기억. 그때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제가 디렉터까지 되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디렉터는 역할이 뭐예요? 회사 총괄. 총괄 쪽으로? 네. 본사의 이쁨을 받은 거죠. 멋있다. 뭔가 이름이 디렉터라는 말 자체가 멋있다. 제일 밑에서 거기까지. 그러니까 뭐 제일 밑에라기보다는 대리 과장부터 해서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스타트부터.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아니었으니까 일단. 경력직으로. 네, 그렇지만 회사는 처음 들어온 회사였어요. 한국에. 근데 그 어떤 뭐 예산이라던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짜야 되는데 일단 당장 급하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신이 숨겨놨다는 직장에서 다니긴 되게 편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왔을 때 이 회사에서 배운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나오셨어 거기? 다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니까. 야, 저는 만약에 첫 직장이 그런 직장이었었으면 아마 개그맨 안 하고 계속 다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네, 거기는 다 장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빨리 때려치거나. 야, 이거 신이 숨겨놓은 직장 맞네.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하는 회사를 들어가면서 일단 이 회사의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일단 좀 알려야 되는데 PPL을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일단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드라마에서 한 장면 딱 나오는데 일단 한 컷 들어가면 2천만 원씩 뭐 이러더라고요. 2천만 원요? 네. 그래서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전에 회사에서는 그냥 프로젝트 매니저였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일을 했었지 홍보 쪽이 아니었는데 제가 홍보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주면 홍보 쪽을 받았었어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써먹으면서 일단 SNS 같은 경우에는 회사 직원들을 돌리고 나머지 PR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시작한 게 그래, 일단 잡지를 뚫어보자.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잡지 광고가 한 페이지 500만 원 정도 해요. 야, 그거 잡지 광고 잘 보지도 않는데 막 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500이에요? 네. 그런데 그 500을 쓰려면 그러니까 효과가 보장이 되면 쓸 수 있지만 아깝잖아요. 방금 PPL 나 안 해 이것처럼 나 안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내가 내 제품이 좋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할 수 있으면 이 잡지의 담당 에디터의 주소를 알아내는 거에 엄청 총력을 다합니다. 정확하게 이 챕터를 누가 쓰는지를 모르면 지금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유명했던 남성 잡지에 그 에디터 이름만 알아가지고 그 에디터를 트위터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 매거진에 이 에디터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 아시는 분 저한테 도움 좀 주세요 라고 올렸더니 금방 어떤 분이 저한테 딱 온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썼죠. 저는 이 회사에 이러이런 제품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여력이 안 되고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챕터의 에디터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상품을 지금 퀵 서비스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이 스튜디오 슈팅 날이니까 오늘 바로 찍어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하다못해 뭐 이 에디터한테 접대를 하거나 커피 한 잔 한 일이 없는데 트위터에다 글 쓴 거밖에 없는데 연락처를 받아서 이 에디터도 저희 제품이 마음에 들긴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3페이지가 나왔어요. 보통 한 페이지 500인데. 한 페이지에 500 전면 광고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품 소개하는 그런 란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같이 소개가 되지만 그 3페이지에 풀로 나간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이거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마차님처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잡지계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광고를 이렇게 해도 뭐 돈이 안 된다고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저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연초에 다 예산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스타트업처럼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봐야 내가 나중에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 애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더라고 생각을 해서. 트위터에다 글 남겨봤어? 막 그럴 거 아니야. SNS 올려봤어? 네가 최선을 다해서 알아봤어? 이렇게. 내가 해봤는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보고 나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트가 그때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근데 제가 트위터가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상호 기자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였는데 MBC에 되게 말이 많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상호 기자가 발바닥 뉴스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데 박현아 씨랑 같이 하던 거 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포기를 하지 않고 불가능이 없는 사람,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없을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돈이 없고 하지만 회사 힘을 빌려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거. 해서 이상호 기자한테 DM을 썼어요. 트위터로. 저희가 했던 제품이 이상호 기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카테고리였어요. 방송 장비 쪽 막 이런 쪽이어서 저희가 좀 후원을 하고 싶은데 돈으로는 안 되고 이런 장비로 도와드리고 싶다. 괜찮겠느냐 했더니 이상호 기자님 흔쾌히 그때 당시에 변희재 씨하고 고양이 키우시는 진중권 선생님하고 진중권 선생님도 트위터에서 고양이 아빠로 되게 집사로 되게 열심히 하시던 때였는데 그때 사망 토론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 인터넷으로 네. 대박 났었잖아요. 네, 토론하던 거. 그때 사회가 이상호 기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호 기자가 내일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로 그럼 바로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때 뭐가 이슈가 됐었냐면은 변희재하고 진중권 선생님하고 둘이 토론을 하다가 진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다가 나가버렸잖아요. 맞아요. 생방송 중에 나가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인터넷에서 하는 것 치고는 관심이 엄청났었어요. 토론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처음 봤는데 가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대기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호 기자도 처음 보고 곽현아 씨도 처음 보고 되게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가서 진쌤 먼저 가버리시고 그래서 저희는 홍대 가서 고기를 되게 맛있게 먹고 아니 그 진중권 선생님 나간 자리에 앉아서 마저 토론을 하셨으면 그것도 괜찮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 협찬을 들어가면서 이상호 기자를 만났었던 거였는데 제가 원하던 사람. 그때 그 카메라 촬영했던 게 다 그러면 협찬한 카메라예요? 카메라 같은 건 그렇게 큰 거 아니었어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방송국 기자님한테 카메라 하니까 우리는 보통 방송용 카메라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한 대당 몇 천만 원씩 하는 장비 막 이런 거 아니고 액세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액세서리. 근데 그 이상호 선생님 오케이 하셨어요. 네. 조금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거기도 이제 시작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의 작은 어떤 액세서리나 뭐 장비 이런 것도 다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새날에서 이상호 기자님 인터뷰할 때 제가 일부러 방송이 없었는데 왔었거든요. 이상 기자님 보러. 근데 이상 기자님이 딱 인터뷰 끝나고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막 오토바이 태워주기로 약속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딱 만들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데에 후원도 하면서 이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도전을 했던 게 무한도전이었어요. 무한도전요? 거기는 그 진짜 김태호 PD의 무한도전? 그거 진짜 센데 거기 PPL 이런 거. 왜냐면 돈 많이 들어가는 데인데. 이때쯤 되니까 나 못할 거 없어. 나는 이제 다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 용기. 근데 이때까지는 좀 너무 좀 쉽게 왔는데 거기는 만만치 않은데 방송국 중에서도 그렇죠. 왜냐면 PPL이나 이런 게 좀 액수가 프로그램 그 시청률에 따라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엄청 셌을 건데. MBC 무한도전은 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저는 던진 거예요. 처음에 김태호 PD의 연락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필을 보고 학교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알아내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정보부터 얻어내는 7단계만 지나면 지구인 모두를 다 안다는 그거에 맞아요. 따라서.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됐어요. 김태호 PD의 다음 이메일이었는데 사실은 그 이메일을 내가 알았어도 이 사람이 이 이메일을 확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옛날 이메일 같은 거는 확인을 안 하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메일을 썼어요. 제 소개를 하고 일단 그냥 뭐 선배님 이러면서 김태호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김태호 PD가 또 뭐 어떤 혁혁한 공이 있잖아요. 그 예능 프로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되면서 PD님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제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거기 AD인가 하는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 김태호 PD님이 앞으로 이런 거 보내지 마시라고. 김태호 PD님이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연락을 했다. 그러면은 뭐 언제쯤 미팅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사장님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네가 해냈구나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건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가 충분히 우리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김태호 PD가 오라는 대로 해서 MBC 상암동으로 갔어요. 새 건물 로비로. 저랑 이제 저희 프랑스 사장님하고 같이 갔죠. 이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건데.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가 있는.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축약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몸부림치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 또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태호 PD를 만난다는 막 이런 막 설레임 막 이런 거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래서 사장님하고 갔죠. 저희 장비 이렇게 들고. 갔는데 이제 일단은 김태호 PD를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밑에 스텝하고 AD분들. 네, 그쪽 5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한테 저희 제품 사용하는 법 어떻게 쓰면 되는지 그때는 정말 그게 핫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드렸어요. 사실 하나, 두 개 막 드리기 되게 힘들었었는데 우리 사장님이 너무 또 업돼가지고 다 주라고. 그럼 거기는 사실은 내가 진짜 PPL 액수가 아까 뭐 2천 훨씬 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무한도전의 덕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비 쪽이기 때문에 화면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무한도전엔 드렸을 때는 노출이 안 됐지만 일단 그냥 프로그램에 어떤 정도 공헌한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무한도전에 협찬했던 뭐 장비입니다. 네, 뭐 이런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네. 그 후에 이렇게까지 되니까 약간 이게 저희가 그런 PR에 돈을 안 들이고 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브랜드 3위까지 찍었어요. 와. 1, 2위는 그냥 말하면 다 아는 브랜드고 3위는 저희가 신생이었거든요. 제가 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보니까 마차님 혹시 제 매니저 할 생각 없어요? 나 마차님이 도와주면은 국민 MC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정신력으로 들이대면은, 제 매니저 하셔도 성공하셨겠는데. 대단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JTBC에 저희가 같은 제품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이 제품이 그 쇼에 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매 10초마다 나왔어요. 와. 그러면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제가 나중에 이건 편집되겠지만 그래 제가 나중에 지사장까지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편집해요? 아니 좋은 건데 왜 편집해? 아니 근데 왜 계속 안 다니셨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도 그 인정받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만들었다. 근데 저희 회사가 건데. 프랑스에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기도 했고 이게 신생이고 제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들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혀져 있고 오래된 시스템이 있는 회사였고 여기는 신생이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뭐 이렇게 로지스틱이라던가 수출입 이런 게 잘 매끄럽게 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영업은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넘겨주면 거기서 진행이 안 되는구나 잘.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총괄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JTBC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저희가 일단 PR을 끊은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나와요. 근데 이제 JTBC에서 떴잖아요. 그 후로는 KT 뭐 이런 데서 이제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랑 계약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폰 새로운 거 나오는 거 런칭하는데 이거 사은품으로 KT랑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이거 방송 나가면은 왠지 또 우리 마차님 여기저기서 그 스카우트 전예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면 스카우트 추진력. 근데 우리 프랑스에서 저희 CEO가 그런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제 저기다 꽂아놓으면 제 저거 해낼 거는 안다. 다른 전 세계 뭐 세일즈 매니저들 와가지고 딱 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너네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아무도 없다고. 왜 그랬냐면 저희가 이게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뭐 실명 얘기해야 되나? 진이 홍콩에 사람을 보냈어요. 저희를 만나러. 그때 내가 홍콩에 전시회에 나가 있었거든요. 저희 제품에. 말을 딱 하는데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냥 봐서는 홍콩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는데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냐고. 저희 왔는데 이 제품 한국에 넣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그거 저랑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이거 홍콩에서 바로 본사랑 컨택해서 그렇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마침 그 사람이 있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사가 된 거였어요. 제가 핵심 기술을 빼서 그냥 그 회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라면은 제가 목숨 걸고 회사 기밀 자료를 빼가지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했을 근데 것 뭐 같은데. 그게 약간 트렌디하고 이게 디자인도 프랑스에서 하고 그런 제품이라서 그랬지 특별히 뭐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저희 레인지가 A부터 Z까지 쫙 깔리는 게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어요. 지금도 없을걸요? 그 정도까지 해줬으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잘 이어가지를 못해서, 지금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정도 성과를 내주면, 뭐, 월급 말고 뭐 따로 뭐 나와요? 챙겨주는 게 있어요? 뭐, 향수 한 병 갖다 주고 그런 거야? 아니, 예를 프랑스 들어. 향수. 여기 수고했어. 나랑 마차씨.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저한테 완전히 맡길 수 있었던 이유가, 모르겠어요. 우리 CEO가 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액수를 주면서 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옷을 사 입거나 할 때 써라라고 준 게 있었어요.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1년에 500. 그러니까 옷 사 입으라고 준 그거 마치 얘기했어요.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옷 사 입으라고 이제 해준 것처럼 그분도 옷 사 입으라고 이렇게 돈을.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약간 신데렐라 놀이 같은 거였어요. 첫 해에는 내가 그 500을 우리 CEO랑 우리 사장님이랑 같이 다니면서 쫙 샀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제가 안 했어요. 그걸 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러니까 회사 경비라던가 이런 거를 한 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 밑에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난 너무 회사 일을 하기가 편할 것 같아. 왜냐면 뭐 이걸 삥땅 칠 생각을 하나 뭘 할 수 있는 뭘 알아야 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서 못하는 건데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투명하게 다 해주니까 본사 입장에서도 중간에 다른 사람 안 껴도 이건 너무 자기네들이 이거 처리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좀 답답했겠네. 아니 저거 그냥 우리 회식 때도 좀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옷 입기 싫으면 우리 또 단체티라도 하나 제가 맞힐까요? 단체티 맞춰주고 그러면 동료들도 좋아하고 워크숍이라도 좀 가고 막 그래야지. 제가 쏠게 어차피 이거 뭐 500만 원 나왔는데요. 저 혼자 쓰긴 그럴 거 같이 여행 가요. 막 이랬으면은 야 우리 역시 마차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랬을 텐데. 근데 그 500은 저한테만 준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쓸 수도 있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 그거를 막 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더 잘할 수 있다. 막 약간 이런 거였는데 회사가 그 역량을 따라주지 못했었던 거예요. 오바했어요. 적당히 이제 좀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뭔가 계속 보여준다고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 먹기 전에 뭔가 한 건을 했었어야 됐는데 나중에 우리 CEO는 지금은 거의 백만장자 계열에 올라와 있어요. 되게 좋고 똑똑한 사람인데 나중에 그 정도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이 파리에 있고 우리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고 막 뉴욕에 있고 막 이렇거든요. 제가 그 사람이 그 집에 없을 때 비어 있잖아요. 저한테 이걸 다 주면서 너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쉴 수 있게끔 숙소를 줬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편하게 쉬러 가는데 그 사람이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마차 짠! 내가 왔을 줄 몰랐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디지? 두바이 어디지? 그런데 몰디브 이런 데 집이 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런 데를 그냥 휴가니까 거기는 정말 일보다는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나라인 거고 한국 사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안 맞는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 좀 바보 같아요. 좀 즐길 수 있었는데. 다시 지금이라도 그분한테 이메일 써요. 나 때문에 회사 많이 커졌는데 나 10억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 정도 생각하려고 이럴 수도 몰라. 혹시 모른다니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컨택은 하고 있지만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야, 또 역시 또 우리 마차님의 어마어마한 또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걸어다니는 정치 시사 백과사전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의원과 깨먹는 시간입니다.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해. 민희민희 2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이주영 실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 방송 출연 안 하셨나 봐요. 오늘 원래 2시에 정봉주의 품격시대 고정 출연인데요. 오늘 트럼프 와가지고. 특집 방송 하는구나. 예, 특집 방송 한다고 저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이주영 실장한테 연락이 온 것 같은데요. 왜 그 여쭤봤냐면은 화장 안 하신 게 훨씬 예쁘시네. 그래요? 그 수수해 보인다 그럴까요? 청순해 보인다 그럴까요? 큰일 났다 이제.
그거보다 제가 네. 몸살이 나가지고 약을 먹어서 해롱해롱 되니까 사람들이 좀 순하게 보인다 이러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어쨌건 간에 좀 순해 보인다.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약간 그 얼핏 한 30년 전의 시절이 확 스쳐 그럼 지나가는 막 느낌. 아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요. 민주당 디지털 소통위원장이시고 현 남양주 병지역위원장이십니다. 지역구는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이 지역과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오늘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달구는 의미에서 이건희 회장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TV조선이 이건희 회장은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보는 장면 그리고 뭐 흐릿하게 해서 누구랑 대화를 나누는 모씨를 이렇게 얼핏 보여주는데 우린 다 알고 있거든요. 삼성에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도대체 이건희 회장 어딨냐 이런 식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화면이요. 예. 이건희 회장이다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죠 설마 TV조선에서 화면을 보고. 타이틀만 보면은 살아있다로 확정 지어주잖아요. 근데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만약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저는 삼성에서 벌써 뭐. 그렇죠. 공식 석상에 나타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아들이 구속돼서 1심 재판부로부터 삼성이 보기에는 아주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 나타나실 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왜 이 시점에 또 언론 플레이 하느냐. 승계 구도에 또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전에도 뭐 어떤 언론들을 보면 이건희 회장을 찍었네만에 하지만 사실 살아 움직이면서 누구랑 대화하거나 이런 장면은 못 봤었거든요. 예. 근데 네티즌들의 말씀이 옳아요. 이거 보세요.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어찌 된 거 아닐까? 이 어찌란 거는 그렇죠. 그다음에 근데 저 사진 어디가 이건희야? 에휴 애들도 안 믿겠다. 장난하냐? 어디 나오냐고? 예. 니들 맘속에 보이면 이건희가 보이냐? 주님이시냐? 이건희가 영적 존재냐고? 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지금 살아 계셔야만 합니다. 일단 네. 삼성 승계로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이용되는 것 저는 그게 더 언론의 문제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방송해줘도 되거든요. 보도해줘도 되는데 어떤 시점들마다 어떤 언론사가 나타나서 이건희는 살아있다 이렇게 띄워주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나라 언론도 아직 멀었죠. 그것도 그렇고 이재용 부회장은 참 자괴감을 느끼겠어요. 계속 살아있는 이재용 부회장을 식물 인간으로 알려진 이건희가 뭐 서포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 네. 전에 그 청와대 문건 중에 나오면 그런 얘기 나와요. 정우선이는 가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재용은 이렇게 못하는 거냐 뭐 그런 걱정을 청와대 참모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아이고 참. 일체화되어 있었던 거죠. 삼성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장 전략이 선택과 집중, 소수에게 집중시켜서 경제를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요. 이게 재벌 중심 구조는 오랫동안 기획되고 실천된 거잖아요. 그 구조를 바꾸려면 시간이 좀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18대 대선 닷새 전인 2012년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은 부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지원 유세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최초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노 전 대통령 발언이라며 손에 든 내용을 읽습니다.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듬해 검찰 조사 땐 출처가 정보지였다고 했습니다.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중에 일부다 하는 그러한 문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초 공개라 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검찰은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출처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에 보고한 12쪽의 대화록 발췌본과 김 의원 발언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당시 김 의원 발언과 청와대 보고 문건은 문장의 순서까지 같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록 원문과는 순서가 다릅니다. 한 문장 안에서의 표현도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과 같았습니다. 역시 원문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나온 김용태 의원은 유승민 의원에게 탈당을 강권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적통을 가지고 있어야 보수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하지만 김 의원은 1년이 안 돼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다. 바른정당에 남기로 한 유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제 새누리당에 남아서 끝까지 개혁을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고,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탈당을 하신 분들이죠, 작년에. 김 의원이 새누리당을 떠난 뒤 새로 구성된 서울 양천을 한국당 당원협의회 반응은 더 격합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이 후한무치하다며 정계 은퇴를 요구합니다.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에서도 총선 불출마 요구 성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의원뿐 아니라 바른정당 사무처 직원 10여 명도 복당을 신청할 걸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 재정난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상황에서 당을 버렸던 사람들을 받아줄 수는 없다며 노조위원장이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도 나옵니다. 김무성 의원이 대표였던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했던 이재만 최고위원은 김 의원 복당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제명 위기에 놓인 서청원 의원은 남아서 싸우겠다며 자진 탈당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 의원 측 관계자는 홍준표 녹취 파일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재판을 받던 홍 대표가 핵심 증인 윤승모 씨의 회유를 서 의원에게 부탁하는 통화 내용을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겁니다. 윤 씨는 서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다만 서 의원 측도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공개 여부도 더 검토해야 한다고만 밝혔습니다. 파일을 활용해 친박계 인적 청산에 나서려는 홍 대표를 압박해 보겠다는 겁니다. 친박계 당원들이 홍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홍 대표 주변에선 서 의원이 파일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청탁 정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친박계에 역공을 펴니다. 홍 대표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국회에 사이코패스가 많다고 인적 청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운영위에서 하면 주목도가 높아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위를 갑자기 폭탄 하나 터뜨리고 사보임한 느낌이라 연달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전희경 의원의 그 원고는 어디서 온 걸까? 그게 전희경 의원의 머릿속에서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유경제원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네.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논문 표절. 사실상 뭐 거의 다 베낀 수준의 논문 표절. 이게 문제가 된 분이고. 네. 같이 방송 한때 하셨던 전원책 변호사가 또 거기 원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게 그 정경련 산하에 뭐 이분 자체는 이제 왜 국정교과서 국면에서 좀 센 발언 열심히 하다가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어서 공천 받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교과서 때 아주 뚜렷한 그때 진짜 친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기억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일부 댓글들을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의 딸이 전희경이다 이런 얘기가 돌던데 사실 무근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 전원책 변호사는 자식을 안 두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전희경이 전원책 변호사 딸이라는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네, 그렇죠. 법적인 문제가 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희경이 95학번이라고 하더라고요. 95학번. 굉장히 좀 젊으신 분인 건 맞아요. 일반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해요. 전대협 뭐 네, 이런 그런 거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희경님의 나이가 제가 9호가 학번으로 알고 있는 게 반응을 보니 틀렸나 싶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30대 또는 40대 초반 정도 된 나이로 보이는데. 네. 그 학생 운동권사를 좀 이야기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잠깐 그걸 해야만 이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이화여대 95학번 맞습니다. 예, 이화여대 95학번 맞고요. 근데 나이가 안 나왔네요. 동문이시네요. 특별히 뭐 재수 삼수 안 했다 그러면 대략 그 정도 나이. 네, 네. 95학번이면 지금 42살 정도 된 겁니다. 몇 학번이세요, 이주영 씨? 02학번입니다. 제가 386의 막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푸나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직접 몸으로 학생 운동을 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그런데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거든요. 했죠, 학교 때. 그러니까 네, 뭐 학교 총학에 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렇죠. 학과 차원에서도 하니까요, 우리 때는. 네. 그렇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서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했고 당신의 머릿속이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실장에게 전대협의 강령이 반미,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고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운영위를 하게 되면 의원 혼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특히 19대 때도 보면 여당임에도 새누리당은 운영위에 전략을 짜고 나와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희경의 이 발언은 전희경의 독자적인 발언이나 행동이라기보다는 운영위 자유한국당 운영위 차원의 전략이었고 일종의 행동대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고 빠져라. 그래서 빠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보임문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네. 새누리당 차원의 작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스크래치 내기 네. 1단계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전략은 요 운영위에만 통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변형된 색깔론으로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예, 과거에는 그냥 빨갱이다. 그거 자체로 이제 그 뭐랄까요 낙인이 찍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빨갱이다로는 뭐가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강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저자가 반미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게 아니라 젊었을 때 전대협을 했고 전대협의 강령에 반미가 있고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있다.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일개 의원이나 특히 당시 시대 상황도 모르고 반미가 왜 그 당시에 나왔는지 민중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진보적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전대협은 왜 구성됐는지 이거를 저는 알면서 전희경 의원이 이랬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큰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안 먹히잖아요. 전대협이 뭐 대단히 무슨 범죄 집단이나 되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큰 노력을 하신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는 건 일반 국민들에게 먹혀라 이런 것보다는 자기 지지층에 또 소구하는 그런 전략 아닐까요? 탄핵에 반대한 14%를 겨냥한 전략이 홍준표 전략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 의원의 다른 이어지는 발언을 보면 진짜 이건 수준이 그렇죠. 임종석 실장이 얘기했듯이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이어간 질의를 좀 더 보면요. 이런 인사들이 이게 전대협 인사들을 말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때 맞춰 반미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잘 모르고 맞아요. 왜 아이들이 왜 말 배울 때 보면은 어른이 한 얘기를 막 흉내내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건데요.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통합진보당을 탁 끌어들입니다. 그 인용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이해를 하고 이해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참교육을 시전해 봅시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전희경 의원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거 아닌 거 다 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 내에서 일하니
이건 언어 도단이죠. 입장 정리가 안 된 분들, 선배들한테. 저는 그 이번에 논문 표절과 빗대서 정말 무식하신 분이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활자로만 잠깐 뭔가를 접한 사람들이 갖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네. 저기 뭐 잠깐만 쉬었다 가는 위해서 제가 이주영 실장님 나이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학생운동 해본 적 없으시죠? 군대도 갔고. 네, 없습니다. 없으니 군대도 장교로 갔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 대학교 다닐 때요, 전방 입소가 없어졌어요. 일부 있다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방 입소 거부를 해가지고 제가 제대를 할 때 30개월을 딱 채우고 나오는데 한 달 반짜리 그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게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온 놈이 빨리 나가는, 한 달 뭐 빨리 나가는 막 이런 거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까 의원님 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데,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대학교에 다니는 대다수의 인원들은 총학이 아니라도 다 운동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집회 있으면 다 나가지고. 그리고 과대표만 해도 대부분 다 그런 그 집회 같은 데 나가서 안 나가면 좀 이상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 무슨 북한에 지령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라는 걸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트럼프 방한도 했는데 당시만 해도 5.18이라고 하는 게 미군이 방조했거나 혹은 뭐 사주했거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갖고 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까지 또는 어떤 정권까지 비호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방해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좀 낮지만 당시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분들이 다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다는 전대역 네, 뭐 이런 거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푸나님이 왜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구조에서 이제 중소기업 중심의 강소기업들을 막 육성하고 그러려면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재벌 중심 경제에서 강소 중소기업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승부하는 경제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정치 권력이 중요한 거죠. 그 재벌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정한 부분에 공헌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일종의 재벌의 횡포 권력 이런 것들이 뭐 우리들한테는 골목 상권 침해하고, 저번에 왜 박근혜 뇌물 그 재판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 삼성 잘 봐주려다 생긴 문제 같은 거였잖아요. 네. 국민연금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원책 변호사가 전화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좀 아까 류여해 최고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 또? 이유는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걸라고 하는데 그 명단을 쭉 보니까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무슨 명예훼손 소송 거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제만 류여해를 친박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재만이란 분은 친박이라면서요. 동구청장 대구. 네. 유승민. 그렇죠. 네. 그 지역에서. 네. 그런데 이제 유여해 최고는 자신은 친박이 아니다. 그럼 친홍인가요? 그건 저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약 먹고 비몽사몽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자신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 뭐 그냥 저기 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는 유여해 최고님과 이재만 두 분을 친박이라고 얘기한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얘기했다면 이렇게 준 자료를 보고 뭐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유여해 최고 이분은 친박으로 보였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선거전 나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 구해야 한다고 하고 태극기 들고 나와서 막 나이 좋고 같은 노래 부르고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공식적으로 최민희 의원은 유여해 최고위원을 친박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후로 생각이 든 게 친박이 왜 나쁜가. 자유한국당 내 친박은 정권을 이끈 핵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분들은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검찰 조사 받더라도 우리가 친노임을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부끄러우신가 보죠. 친노임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믿었고 대통령님을. 자, 친박 아님. 네, 유여의 최고님을 제가 친박이라고 한 기억이 없는데 네. 혹시 이제 얘기하다가 네. 아 그런가요? 뭐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면 저는 유여의 최고님을 친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존중해 드려야죠. 아니라신.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전희경 의원이 어제 있었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주사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해묵은 색깔 논쟁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는 전희경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한 행태부터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운영위를 떠나셨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사보임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는 이게 굉장히 핫한 상임위이고요. 운영위에서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운영위를 하게 되면 주목도가 높아지죠. 똑같은 이슈를 다른 상임위에서 하는 것보다